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고요. 치료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발의 위험도 흔한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예방이나 초기에 다스릴 순 없는 걸까요? 당뇨발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아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은 당뇨병이 오래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합병증 당뇨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형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고요. 심지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한 9% 정도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병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65세 이상에서는 25에서 30%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성인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당뇨병 인구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당뇨병이 10년, 20년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이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66% 네. 그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네 분 중에 3분 한 25%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혈당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혈당이 이제 노출이 좀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이런 조직이 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런 합병증이 오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그런 혈관의 노화나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이 당뇨로 인한 그런 합병증, 특히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나는 혈당 관리를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당뇨발이나 이런 합병증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당뇨병은 전신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할 정도로 합병증도 다양하잖아요. 특히 당뇨발의 위험도 높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이제 이런 못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면서 오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네. 가는 혈관이 있는 눈, 망막변증이 있고요. 또 가는 모세혈관들로 이제 우리 여과 기능하는 콩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이 작은 발끝 부분. 네,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발이기 때문에 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당뇨발도 상당한 그 합병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당뇨발인 거죠?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당뇨발이라는 건 당뇨병성 족부 변성은 이게 단순한 상처만 있는 거를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말초 동맥 또 말초 신경병증하고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발의 전체적인 감염이나 또는 심부 조직의 파괴, 궤양을 포함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떤 감염, 네. 또 연부 조직의 감염, 그래서 더 깊숙이 이런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더 진행이 되면은 뼈까지도 안 좋아지는 골수염까지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농이 나오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당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당뇨발의 위험을 한 번쯤 이제 겪는다고 하던데요. 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한 3% 정도에서 당뇨발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당뇨병 환자는 평생, 일생에서 한 20에서 30%가 한 번쯤은 이 당뇨발을,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지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당뇨발 환자분들의 한 15에서 25% 정도는 또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발이 심각해지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참 당뇨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데요. 그래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당뇨발 있는 환자분들이 다 당뇨발로 인한 절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15에서 25% 정도가 당뇨발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절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빨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발의 증상은 어떨까요? 근데 당뇨발은 이제 혈관하고 네. 신경이 안 좋아지는데, 신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좀 딛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프니까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고 좀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당뇨발이 있으면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좀 걸었는데 물집이 나고 막 고름이 나도 전혀 안 아파서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더 악화되고 또 농이 다 생기는데도 나는 잘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당뇨발이 더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감각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이제 혈관도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 동맥에 이제 병변이 오고 또 말초 신경에 병변이 오는데,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스스로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이완을 하고 또 이런 거를 도와주고요. 또 혈관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줘서 신경이 잘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두 개가 같이 서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악화돼서, 그래서 신경이 점점점 악화되면서 감각을 못 느끼고 또 통증도 못 느끼고 이러면서 당뇨발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당도 높고 당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건데요.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딘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우리 몸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재생이 돼서 살이 차고 이렇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이 안 좋아서 그 상처 부위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고 또 혈액 공급이 돼서 영양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이 돼서 상처가 재생이 돼서 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혈관도 악화되니까 피가 더 점점 안 가고, 그러게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혈관이나 당 수치도 살펴야 하니까 검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당뇨발은 발 자체만이 아니라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분비내과의 협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세균이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를 또 잘 써야 되고요. 또 이런 항생제나 이런 약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콩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혈관에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돼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해주신 눈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또 이런 혈관들이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심장도 안 좋고 네. 또 소화도 안 좋고 이 여러 분야의 많은 파트에서 이게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혈당 관리, 감염도 관리해야 되고 콩팥, 심장 여러 분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거네요. 물론입니다. 당뇨발이 확인되면 시술적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맞습니다. 이 당뇨발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겨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 이게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또 치료를 안 아프기 때문에 아예 괜찮겠거니 하고 미루다가는 점점 곪고 이 농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뇨발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당뇨발로 인해서 내 배우자분하고 또는 내 자녀분들하고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나를 여기 저 병원에 소독을 받게끔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쉽지 않고 또 어르신들은 그게 또 자녀들한테 또 되게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흡연을 하고 계시면 금연을 하셔야 되고 또 당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으시거든요. 네. 참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당뇨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독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잘 낫습니다. 근데 당뇨발이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래가고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발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처난 곳이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당뇨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망막도 눈도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각도 좀 둔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물집이 생겨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큰 돋보기 같은 걸 가지시고 항상 보시고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처만이 아니라 굳은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굳은살로 인해서 또 그걸 걷다 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만져보시고 또 큰 돋보기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신경이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게 진행이 되면 아예 이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좀 더 저릿저릿한다거나 발바닥 아래 이렇게 모래를 밟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감각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내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절단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빠른 절단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또 못 막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농이 나오고 그 안에서 괴사가 좀 심해서 뼈 안까지 이렇게 균이 들어갔다 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절단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사실은 우리 절단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저라도 절단하다 그러면 막 어. 마음이 무너지고 네. 막 큰일일 것 같지만 사실 손하고 다르게 발가락은 우리가 뭘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발가락을 몇 개를 절단한다 하더라도 보행하고 걷는 데는 큰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치료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서 네. 의사의 판단하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빨리 하는 그 절단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재활하고 또 그래서 빨리 걷는 게 본인의 어떤 몸의 컨디션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쪽 발을 절단한 분들은 다른 한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의 상태를 계속 보시고 굳은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굳은살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잘라내고 굳은살을 좀 없애주고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사실은 내 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흡연을 못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큰 이런 합병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이나 종아리까지 절단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와의 협진도 필요한 걸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절단이라는 게 사실 너무 무섭지만 우리가 이제 보조기를 하고 의족을 차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절단이 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통해서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절단이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미루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당뇨발의 위험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남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관절염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리가 무릎이 한번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삐끗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편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장시간 이렇게 계속 천장에 등 같은 거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약간 살짝 뚝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내려왔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무릎이 부면서 걸어다닐 때 약간 시끈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릎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등산한다거나 뭐 할 때 좀 겁이 나서 꺼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전쯤에 병원도 가봤어요. 무릎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연골이 약간 닳았다. 연골 간격은 넓은데 약간 뼈 조각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앉아서도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만큼 돌아가진 않죠. 무릎이 약할 때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말고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보조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삐끗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할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는 질환인데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큰 증상이 없다가도 이 사연처럼 무릎을 삐끗하거나 갑자기 좀 뒤틀리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네. 통증이 확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자세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기존에 약해져 있던 연골이라든지 인대 주변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삐끗해서 관절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던 무릎에 외상이 더해지면서 이 통증하고 부종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사용해서 생긴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닳고 주변 뼈하고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한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사용량만으로도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네. 근육량, 뭐 과거에 다쳤던 그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네. 아니면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골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또 노화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어떤 분은 70대여도 뭐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시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네. 40대인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에다가 체중하고 평소의 근력,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네. 과거 손상 여부가 더해져서 관절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손상 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로 인한 위험도 있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 인대를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골을 다쳤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무릎을 삐끗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나중에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골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에서 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관절에 가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거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점차 약해지고 다르면서 네. 관절 전체의 변화가 생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에는 그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연골이 있는데 네. 이 연골이 얇아지고 거칠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만 닳는 병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게 네. 연골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뼈라든지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고 뻣뻣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관절 간격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뼈의 모양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 작은 뼈 돌기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간격은 연골이 차지하는 공간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을수록 연골이 좀 많이 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 주변에 그 뼈 돌기라고 하는 이제 골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관절에 좀 무리가 가고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증상은 통증일까요? 사연 주신 분은 부종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걷거나 이제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리한 날만 아프다가 진행이 되면 이제 평소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안에 물이 찬다든지 붓는 느낌이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무릎이 좀 빵빵한데 아니 열감이 있는데 아니면 젖고 펴기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행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분은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무릎이라는 거는 걷고 서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계속 쓰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걷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을 내려오실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산이 겁나고 꺼려지는 것도 흔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를 줄이시게 되면은 네. 근육이 더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한 등산이나 급한 내리막은 조심을 하시는 건 맞는데 네. 평지를 걸으시거나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운동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걸 좀 꺼리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프시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시게 되는데 이 활동량을 줄이시면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만큼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거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평지 걷기라든지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허벅지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나 봅니다.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고려가 되나요? 일단 대부분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있으면서 엑스레이상에서 뭐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변형이 뚜렷한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부족하고 짧은 거리도 걷기가 어려우시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면서 생활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비수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연골을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줄이고 걷는 기능을 유지하고 진행을 좀 늦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조절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줄이시게 되면은 무릎도 그만큼 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근육통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무릎이 안정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랄까요? 동작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리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이 천천히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번갈아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이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워서 다리 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평지 걷기라든지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래 하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10분 정도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릎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누워서 하시는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지 이제 1년쯤 됐습니다. 비교적 초기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수치도 좋아지고 약 타러 갈 때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식욕입니다. 일부러 식단을 하면서 노력 중이긴 한데 계속 배가 고파요.
뭘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조차 없고 계속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것 알고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느껴질까요? 저혈당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화 혈색소나 공복 혈당도 잘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당뇨약을 바꿔야 할지 수치상으로는 위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허기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50대 여성이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바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는데 허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뭘 먹어도 배고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당뇨 있는 분들이 뭐 허기가 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당화혈색소라든지 공복 혈당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혈당 조절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허기가 계속된다는 거는 네. 식사하시는 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단 조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적게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셨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좀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 식사하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데 왜 배고프지? 이럴 때는 혈당 변화보다는 그 식사 구성이라든지 네. 드시는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식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외에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기능의 문제도 있을까요? 뭐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공복 혈당하고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네. 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뭐 계속 식사를 하셔도 계속 허기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고프고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갑상선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도 살펴봐야 할까요? 뭐 췌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당뇨병과 이제 관련이 많아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갑자기 혈당이 나빠지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체중이 많이 줄거나 네. 뭐 복통이나 황달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 쪽 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연처럼 약으로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네. 특별한 증상이 없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기 하나만으로는 췌장 질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당뇨를 의심해야 할 때 이럴 때 또 허기짐도 증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네.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밥을 잘 드시는데도 계속 허기가 지고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자꾸 갈증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먹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네,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 있을 때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이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이 있어도 이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서 충분히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몸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고 계속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허기도 흔한가요?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강한 허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주 심한 저혈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사하신 다음에 혈당이 좀 많이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은 몸이 또 불안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셨거나 탄수화물만 빠르게 드셨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우선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당뇨 있는 분들이 이제 평소와 다른 허기라든지 두근거림, 뭐 기운 빠짐을 느꼈다면 우선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혈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더라도 당뇨인 분들은 실제 혈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봐가지고 혈당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혈당에 맞게 빠르게 당분을 좀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혈당이 정상 범위인데 허기만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구나. 네. 아니면 식사 구성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서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밤새 금식한 뒤 아침 혈당이 어느 정도 보는 검사기 때문에 네. 중간에 좀 식사를 좀 늦게 하셨거나 아니면 금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복 혈당보다는 당화 혈색소를 더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네. 공복 혈당은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허기가 지고 손이 떨리면서 뭐 식은땀이 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식사를 좀 걸렀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적게 먹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네. 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식은땀 흘리면서 깨시거나 아침에 유난히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당뇨가 있으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을 상담할 필요는 없을까요? 인슐린이라든지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약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담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뇨약은 종류도 워낙에 많고 작용 방식도 다르고 약마다 그 저혈당의 위험이 큰 약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는 조절이 잘 되는데 허기가 계속 느껴지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약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하고 약 복용 시간이 맞지는 않은지, 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계속 배가 고파요라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네. 언제 배가 고픈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기 전이신지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인지, 이게 밤이나 새벽인지, 그다음에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 같은 게 같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은 약 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특히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 허기지니까 자꾸 음식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당뇨 식단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적게 먹는 식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포만감이 오래 가도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밥의 양을 확 줄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밥의 양은 조금만 줄이시고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선, 고기,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 허기가 빨리 오는 걸 좀 줄여주고 포만감을 길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실 텐데요. 확인할 부분들이랄까요? 주치의에게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치는 괜찮은데 계속 허기가 심하다, 이런 것들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허기가 느껴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떨 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뭐 혈당을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배고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허기가 생기는지 패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먹는 약이 너무 세진 않은지, 약의 복용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불편한 증상은 참지 마시고요. 주치의하고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증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혈당 수치 기록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진의 내게 다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